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지구 강연의 사회를 맡은 박미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지구과학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교수님의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덕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반도가 지난 10억 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1970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한 5년 정도 남짓 됐죠.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구의 겉부분은 해령, 그다음에 해구, 습곡산맥, 변환단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지며 각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구조론은 나오기 이전에 아마 지질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0년 이후에 판구조론이 등장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결국 이 판구조론의 바탕을 둔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총 7개의 한 굉장히 큰 판과 그 다음에 7, 8개의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구조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일단 판은 지구의 겉부분, 지각과 멘틀 상부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이제 암석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겉부분에. 그래서 그 암석권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100kg에서 한 200kg 정도 되는 두께죠. 그리고 그 암석권 아래에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단면을 잘랐을 때 겉부분의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렴 경계, 보존 경계, 발산 경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경계는 판의 경계를 따라서 그냥 어긋나기만 해요. 미끄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경계는 판을 경계로 해서 서로 판들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먼저 발산 경계의 대표적인 예는 해령이라고, 바다 밑에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령은 수심이 한 2, 3km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해양의 바닥이라고 하면 평균 수심이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km 되는 수심에서 이 해령은 2, 3km의 높은 산맥처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지각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처럼 막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용암이 분출해서 베개처럼 만들어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해령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해령이 땅 밖으로 드러난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대서양 가운데 있는 이제 해령인데 수면 위로 드러난 해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해령을 경계로 동쪽은 유라시아판이고 서쪽은 북아메리카판이에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를 가보면
바로 아주 멋진 곳인데 싱밸리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이 경계가 되는 곳이고, 이쪽은 북아메리카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북아메리카판이고, 이쪽은 유라시아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산 경계에는 이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열곡대는 뭐냐면 대륙 내 갈라진 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장소예요, 현재. 그래서 보면 이 열곡대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보존경계. 보존경계의 유일한 예는 이제 변환단층인데, 해령을 보면 해령에 따라서 해령을 가로지르는 이상한 갈라진 틈이 있어요. 처음에 연구자들이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해령이고요. 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판이 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부분은 서로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환단층도 마찬가지로 바다 밑에 있잖아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변환단층도 땅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 나는 지진은 바로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빠지는 길이가 약 1700km 되는 엄청나게 긴 단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렴경계인데, 수렴경계는 크게 보면 해구와 조산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구를 보면 여기서 검게 표시한 부분이 해구거든요. 해구는 대부분 태평양판 주변부에 몰려 있어요. 반면에 이제 조산대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중동 지방에 있는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산대죠. 자, 근데 판은 이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태평양판은 1년에 10cm씩 움직이고 유라시아판은 좀 느리게 움직여서 1년에 한 1cm 정도 움직여요. 자, 지금 이렇게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낸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윌슨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1966년에 네이처에 낸 논문의 제목이 Did the Atlantic close and reopen? 번역하면은 대서양은 닫혔다가 다시 열렸나? 아주 정말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논문을 쓴 재료로 쓴 것이 삼엽충이에요. 당시에 5억 년 전 삼엽충의 특성은 크게 보면 유럽 쪽에 유럽형 삼엽충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북아메리카형 삼엽충이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윌슨 교수는 그 유럽형 삼엽충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삼엽충의 분포를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초점을 영국에 한번 맞춰볼게요. 영국의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방에서는 유럽형 삼엽충이 나오고,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북아메리카 삼엽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북아메리카 쪽으로 와서 이게 뉴펀들랜드라는 섬인데, 캐나다 동쪽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의 동쪽은 유럽형 삼엽충이 나오고 서쪽은 북아메리카형 삼엽충이 나와요. 또 반면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미국의 북동쪽, 그쪽에서는 유럽형 삼엽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런 삼엽충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삼엽충이 살던 바다가 달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게아라는 대륙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선을 그어봤어요. 이 파란 선이 예를 들면 5억 년 전의 해안선이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이어서 사람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5억 년 전의 고지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또는 아프리카 대륙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냐면, 크게 보면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렌시아가 지금의 북아메리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대부분은 북아메리카를 포함하는 그런 땅덩어리, 그러니까 로렌시아고, 그 다음에 발티카는 지금 스칸디나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억 년 전의 대륙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륙을 오는 걸 보면 5억 년 전에 이렇게 대륙이 나눠져 있다가
3억 년 전쯤 되면 이 대륙들이 합쳐져요. 전부. 그래서 판게아라는 대륙을 만들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해요. 1억 년 전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륙이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그 단계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판의 움직임을 이제 그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단계가 그 윌슨이라는 학자의 아이디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의 움직이는 과정을 윌슨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또는 윌슨 주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초대륙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대륙이 굉장히 크게 가장자리를 덮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대륙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리하게 돼 있어요.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대륙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대륙이 갈라진 다음에 더 넓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을 해요. 그 해양이 점점 넓어지면 이제 해양이 확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해양이 막 영원히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양도 태어난 지 오래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나죠. 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양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수축이 된 다음에 드디어 다시 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윌슨 사이클인데, 현재 그 각 단계를 우리가 현재 지형적인 곳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아프리카 대륙이 초대륙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갈라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물론 여기서 얼마 안 됐다고 해도 3천만 년 전에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열곡대가 더 많이 갈라져서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더 많이 벌어져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빨리 300만 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게 홍해 바다가 탄생한 건 300만 년. 만일 이 홍해가 계속 더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바다가 될 텐데, 그 단계에 있는 것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은 사실은 1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서양은 1억 년 정도의 나이지만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 바다는 섭입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해양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결국 무거워서 가라앉게 돼요. 언젠가는. 바로 태평양이 그런다는 게 있어요. 이게 태평양 가장자리를 보면 그 해구가 많잖아요. 태평양은 태어난 지 8억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바다죠.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이것들이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는 바다가 없어지는데, 지금 그 없어지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게 지중해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중해가 내일 모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2, 3천만 년 후에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장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합쳐지면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게 멘틀의 대류예요. 왜냐하면 지각 밑에 멘틀은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이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대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륙도 갈라지고 바다도 생겨나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만일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현재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령이거든요. 그쪽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멘틀 상승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면 해령은 영원히 해령으로 남아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판 운동을 보면 멘틀이 대륙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캘리포니아반 밑에서 이 해령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쪽 캐나다 쪽에서는 후안드 푸카라고 하는 해령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멘틀 대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해령까지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판 이동의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멘틀에서의 대류는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류에서 해령에서 밀어 올리는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평양판처럼 밑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무거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거워서 들어가는 힘이 강하면 실제로 이 해령 자체까지, 해령이 벌어지는 속도보다도
이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속도가 빠르면 해령까지도 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힘은 해구는 깊어요. 아까 그 해령의 수심이 2 내지 3km라고 그랬죠. 해구는 수심이 깊은 데는 10km까지 돼요. 그러니까 고도 차이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힘이 굉장히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판의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8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벌써 소위 해구가 만들어져서 섭입하는 것은 아마 5억 년 전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밑으로 들어간 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은 섭입하면 밑으로 계속 내려갈 텐데 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진 중에서 가장 깊이 일어나는 지진이 670km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670km 지점을 경계로 상부 멘트라고 하부 멘트를 나눠요.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판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그 들어간 판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 겉에 있는 암석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 이제 이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뭐 밀도가 2.7이고 해양지각이 3.0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쯤 내려가면 밀도가 3.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3.0짜리가 여기에 내려갔을 때 3.3하고 만나면 3.3이 무겁기 때문에 3.0짜리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깊어지면서 밀도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지진파 토모그래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CT 촬영하면서 지구 내부, 우리 몸속을 아는 거 마찬가지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거죠. 이것은 태평양에서 일본, 한반도, 만주, 그다음에 시베리아까지 연결해서 밑에 지진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좀 차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판이 들어가요. 여기서 하얀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약 670km 지점에 들어가면 판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쪽에 일종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꾸 몰려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결국 이 두꺼워지면서 온도 압력이 올라가면 결국 그 부분의 물질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멘틀의 바닥까지 가요. 그러면 2,900km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놈들이 내려가면 원래 여기 있던 물질들이 어디론가 옮겨져야 하거든. 이놈들이 이쪽으로 밀려나서 사실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에서 내려온 물질이 올라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판이 들어가서 밑으로 이제 670km 지점에서 이처럼 모여 있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 물질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화산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화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남태평양이 바로 그 올라오는 부분이고, 또 아프리카가 바로 그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은 판구조론으로 했는데, 판구조론은 주로 겉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겉에 한 200-300km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다루는 데 반해서 플룸 구조론은 훨씬 더 깊은 데까지,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을 같이 엮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판구조론의 바탕을 둬서 지난 한 6억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이루는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일종 그림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6억 년부터 대륙들이 저렇게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아까 그 큰 그림에서는 우리 한반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한반도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인데, 일단 한반도의 땅덩어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한반도 땅덩어리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지질도예요. 보면 울긋불긋하게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림만 보더라도. 그럼 이 지질도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건데, 지질도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암석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석을 크게 구분할 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화성암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화성암이에요. 빨간색에 가까운 것이 화성암이고, 그 다음에 퇴적암은 파란색들, 이 파란색 계통, 파랑이나 초록 계통이 이제 그 퇴적암이고, 갈색은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골고루 이 암석들이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안다는 거, 또 암석의 나이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석의 종류를 안다는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화강암이다 그러면 화강암이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또 사암이다 그러면 사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이를 알면, 원론적으로 암석의 종류와 나이를 알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요. 아마 이 지질도를 보고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하겠는데, 하나는 지체구족으로 하고 좀 어렵지만, 또 하나는 지괴예요. 지체구족은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암석들이 거의 같은 역사를 겪은 지역을 말하고, 지괴는 역사적으로 함께 움직인 지체구조구 몇 개 덩어리를 묶은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용어의 바탕을 둬서 제가 2014년에 제안한 우리나라 한반도 지체구조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체구조구를 크게 3개의 지괴로 나누고 11개의 지체구조구로 나눴어요. 그래서 북부지괴에는 4개의 지체구조구, 그 다음에 중부지괴에는 3개의 지체구조구, 남부지괴에는 또 3개의 지체구조. 맨 위에 있는 두만강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이유는 두만강대에 대한 지질학적인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또는 지체구조적으로 중국과 연결됐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그림은 중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따온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지체구조적으로 이 칠링다비 술루벨트 스콕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중안랜드하고 남중랜드로 나눠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땅덩어리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충돌하면서 합쳐져서 지금의 중국 대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중국 지질학계의 일종의 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중국의 칠링다비 술루벨트가 동쪽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형성과 관련한 지체구조 모델은 크게 3가지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만입쇄기 모델인데, 이건 땅덩어리가 3개의 지괴로 나눠졌다는 가설이고, 두 번째 충돌된 모델은 우리나라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중안랜드에, 남쪽은 남중랜드에 속했다는 이제 이 생각이고, 세 번째 지각분리 모델은 한반도는 계속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이 가설이 있는데, 이 어느 가설이 좋고 나쁘고를 여기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모델을 강력하게 좀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한반도의 땅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원생대의 암석은 25억 살에서 18억 살, 굉장히 오래된 그 암석인데, 그것들이 이제 한반도 바탕을 이루었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석들에 대한 정보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질이나 또는 팡구조적인 관점에서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25억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데서 강연할 때 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단군께서 우리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왕 이름도 별로 없고 거기에 얼마 많은 도시가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것과 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암석은 있는데 그 암석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 비슷하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혼생대 들어가면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그 퇴적작용은 남중랜드에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중안랜드 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시기에 쌓인 암석이 아무것도 지금 발견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임진강대 쪽에서는 상원누층군이라는 거와 구연층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충청분지에 쌓인 이 퇴적층은 옥천누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제 우리 지질학 하는 사람들은 암석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야지만 이제 아마 서로 이 의견 교환을 할 때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억 년 무렵에 전 지구는 어떻게 돼 있나? 사실은 10억 년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에 지구에 초대륙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초대륙의 이름은 로디니아예요. 이게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인데 이 초대륙의 그림은 2009년도 에반스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따왔어요. 사실 이때 10억 년 전이니까 사실은 이 지도가 맞냐 틀리냐는 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논문 중에서 제가 이걸 따온 이유는 여기에서 남중랜드하고 중안랜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은 붙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남중랜드 쪽만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이게 그 로디니아 초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8억 5천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윌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륙이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부서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시기에 10억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에 초대륙을 이루고 있던 로디니아 대륙이 8억 5천만 년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남중랜드도 그때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남중랜드는 양자지괴, 그다음에 나누아 분지, 케타이시아 지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충청 분지가 나누아 분지의 이쪽 끝 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바다 해양이 있잖아요. 해양에서 이렇게 섭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이쪽 양자지괴가 딸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는 동해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약 3천만 년 전에 동해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열도가 딸려나간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이 8억 5천만 년 전에 이 남중랜드에서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충청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 충청분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중랜드 나누아 분지와 연결돼 있었고, 이 충청분지에 쌓인 지층은 시기적으로 보면 약 8억 5천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쌓인 옥천누층군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여감에 해당하는 다이아미타이트라는 암석하고 석회암이 이렇게 바짝 붙어 나오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퇴적암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감하고 석회암이 붙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쌓이는 장소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해석은 이것은 신혼생대 눈덩이 지구 빙하시대 때 퇴적층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눈덩이 지구가 뭐야 하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눈덩이 지구, 신혼생대 눈덩이 지구 가설은 1992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고지자기 학자인 커시뱅크라는 사람이 제안한 그런 가설이에요. 이 고지자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석 속에 들어있는 옛날의 자기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암석이 쌓일 때 위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위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빙하퇴적층의 고지자기의 특성을 보니까 이 빙하퇴적층이 위도 8도에서 쌓였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위도 8도면 어디죠? 거의 적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린 결론은 열대지방, 적도지방에 빙하가 덮였다면 극지방은 당연히 빙하로 덮였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가설이 눈덩이 지구 가설. 이게 마치 우리가 태양계 밖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바라봤다면 마치 눈덩이처럼 보였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가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사람도 많았죠. 근데 이 눈덩이 지구 가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호프만 교수 팀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빙하가 지구를 전체 덮었을 뿐만이 아니라 적도 지방에도 빙하 두께가 1km가 넘는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적도 지방의 바다인데 빙하가 1km,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생물 어떻게 살아? 누구나 처음에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사람은 보면 에이 그래도 적도 지방은 빙하가 얇겠지, 이렇게 가설을 낸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이 그 바다에서 육지에서 먼 바다는 그래도 열려 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눈덩이 지구의 가설이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보다도 그 자료를 우리나라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 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7억 2천만 년 전에 우리 지구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그 전 지구가 다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눈덩이 지구고, 그때 이게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부분이 다 빙하로 덮여 있어도 빙하가 흐르긴 흘러요. 이게 빙하라는 것은 얼음의 강이거든요. 다 덮여 있어도 흘러서 결국 어딘가 가서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쌓인 퇴적층이 다이아믹타이트라는 거죠. 근데 6억 3,500만 년이 됐을 때 갑자기 지구 빙하가 갑자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버드 팀들이 가면 약 10,000년 내에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덮개, 이 석회암이라는 게 쌓여요. 여기에서 보면 6억 3,500만 년 전. 그래서 여기서 덮개라는 말은 눈덩이 지구 퇴적물을 덮고 있는 석회암이라는 뜻에서 덮개 석회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에 조사를 할 때 사용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나누아 분지에도 똑같이 빙하 퇴적층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석회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아 분지와 우리 충청 분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5억 년쯤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시간적인 분포에서 5억 년 전 무렵에는 소위 중부지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북부와 남부지계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5억 고생대초, 다시 말해서 5억 4천만 년 전에 이게 고지리도인데, 이게 2011년에 블랙키라는 사람이 만든 고지리도 굉장히 멋지죠. 이걸 보면 그 당시 지구의 대륙은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보면 이게 남반구를 덮고 있는 곤도와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대륙이 있고, 작은 대륙으로 아까 잠깐 소개했던 로렌시아, 발티카, 시베리아, 요 작은 3개의 대륙이 있어요.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린 5억 년 전 무렵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지리도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중안랜드, 여기 이게 중안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두 개의 땅덩어리는 곤도와나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희미하게 칠한 부분은 얕은 바다예요. 요 진하게 칠한 부분은 깊은 바다예요. 예를 들면 태평양 같은 바다는 이런 거고, 요와 같은 바다는 지금 우리 서해와 같은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자료를 보여드려야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삼엽충 화석의 특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퇴적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얕은 바다를 저는 5억 년 전 무렵에 있었던 이런 얕은 바다를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랬을 때 이 조선해는 수심이 200m보다도 얕고, 이게 지금 서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서해는 북쪽으로 가면 막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 조선해는 양쪽으로 다 뚫린 바다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안랜드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고도가 굉장히 낮은 섬, 아마 가장 높은 것도 1000m를 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건 퇴적물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한 내용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해서 4억 6천만 년 전에 퇴적작용이 끝났느냐? 퇴적작용이 시작되는 것은 해수면을 상승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퇴적작용을 끝내려면 해수면을 내려면 되잖아요. 근데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을 보면 이 시기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요. 이게 전지구적으로 해수면은 높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물러났냐는 거죠. 해수면은 높은 상태에서 바다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덩어리가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 뭐가 밀고 올라와야 해요. 쉽게 말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든지, 하여튼 뭐가. 제가 그린 그림은 실제 중안랜드 서쪽이라고 하면 이 부분인데, 중안랜드 서쪽과 태백산 분지의 문경이라고, M이 문경이에요. 문경에서 사실은 화산 활동이 기록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화산 활동이 대륙을 갈라내는 그런
지각 운동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안랜드 서쪽과 태백산 분지 문경에서 기록된 그런 화산 활동은 중안랜드가 곤두아나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금 사실은 이 선이 떨어져 가는 선이라고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이 해령이거든요. 해령은 아까 판의 경계에서 해령을 경계로 땅덩어리가 서로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밀려난다면 결국에는 이 땅덩어리는 곤두아나 대륙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래서 4억 4천만 년 전에 저는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 화산 활동은 4억 6천만 년 전에 시작했지만 한 2천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을 하면서 땅이 계속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1억 4천만 년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 기록이 없는 시대의 역사인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 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 기록이 이제 뭐냐는 게 사실은 중요한 저는 연구 과제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못 알아내는,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태백 지역에 가보면 이건 4억 6천만 년 전의 지층이거든요. 이게 3억 2천만 년의 지층이에요. 근데 지층의 층리를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선 하나가 1억 4천만 년의 시간 간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을 비단 우리 태백산 분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 산동 지역에 가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멀리는 중국의 희안까지 가도 똑같아요. 전부 4억 6천만 년 지층 위에 3억 2천만 년 지층이 다 똑같이 올려져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아까 그 떨어져 나간 중안랜드는 홀로 떠돌던 작은 대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뉴질랜드하고 비슷해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뉴질랜드처럼 홀로 떠돌던 땅덩어리였다는 거죠. 남중랜드는 3억 8천만 년 됐을 때 떨어져 나가요. 조금 늦게 떨어져 나가죠. 이게 중기고생대에 중안랜드에서 이 퇴적작용과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중안랜드는 최상부에, 사실은 아까 왜 조선노충근이라고 하는 암석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암석은 거의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탄산염암인데 두꺼운 탄산염암으로 덮여 있었던 대륙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풍화작용에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설사 이 기계적인 풍화를 받는다고 해도 퇴적물을 만들지 못해요. 석회암은 녹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침 기후대가 아열대 지방에 속했다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아마 침식작용이나 또는 풍화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 3억 2천만 년 전에 갑자기 또 퇴적작용이 시작이 돼요. 자, 이런 퇴적작용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판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쌓였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3억 년 전후에 쌓인 퇴적층을 보면 3억 2천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에 쌓이거든요. 이건 이제 평안노충근이라고 하는데 그 암석은 주로 여감, 사암, 쇠일, 석탄, 석회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1.7km 되는 굉장히 두꺼운 지층이죠. 그러니까 1억 4천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곳에서 왜 저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쌓였을까? 근데 그 퇴적층을 연구를 해보면 얕은 바다나 하천, 뭐 호수 이런 곳에서 쌓였대요. 이게 기본적으로 육지 가까운 곳에서 쌓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억 2천만 년 전에 고지리도를 보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게아라는 대륙이 이미 만들어진 시점인데 놀랍게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안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우리 중안랜드는 이런 상태. 그래서 3억 2천만 년 전에 저는 갑자기 퇴적물이 많아진 이유를 북쪽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높은 산맥의 정체는 중국 학자들이 이미 2009년도에 연구를 해놔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은 내몽고 고융기대, 영어로 하면 인너 몽골리아 펠리오 업리프트라고 하는 건데 내몽고 고융기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태예요. 이게 북쪽에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게 내몽고 고융기대, 지금 길림성에서 내몽고 지역에 걸치는 곳인데 거기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높은 산맥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퇴적물이 만들어져서 어딘가로 쓸려 내려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태백산 분지에 바로 이러한 모습은 지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지금도 안데스 산맥에서
이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퇴적물들이 어디 가서 쌓이냐면 아마존 강하고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서 지금 대서양에 가서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와 똑같은 현상이 그런 모습이 약 3억 년,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태백산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만 년 전 평안우측면의 퇴적이 어떻게 끝났을까? 그것은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위 중안랜드와 남중랜드가 드디어 충돌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퇴적물이 있었는데 두 개의 땅덩어리가 충돌하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아마 이 부근에 높은 산맥들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골격이 아마 이때 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2억 5천만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아마 그때 갖추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사실은 저는 2억 5천만 년 이후는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냥 충돌 때까지만 좀 관심이 있고 충돌하고 나서는 학술적으로 별로 재미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1억 5천만 년쯤 되면 이 판게아 대륙이 갈라져 가지고 두 개로 나뉘어요. 북쪽에는 로레이시아, 그다음에 남쪽에는 곤도와나 대륙. 여기에 이제 대서양이 탄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이쪽에 태평양판, 옛날에 태평양판, 지금은 없어진 판인데 태평양에 있었던 옛날 판이 우리나라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또는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강암은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때 아마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한 게 여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판과 그다음에 고 태평양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화강암은 다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자, 1억 년 정도 되면 더 이제 많이 달라지죠. 대서양 훨씬 넓어졌고 그다음에 곤도와나 대륙이 드디어 분리돼요. 요 5개 땅덩어리로 나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바다는 줄어들어요. 점점.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경상도 지방의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기록이 있는데 이 경상도 지방의 퇴적물은 어떤 형태냐면 이쪽에 높은 산이 있고 이쪽에는 화산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런 호수도 있었고 하천들이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결국 신생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은 동해 탄생인데 실제로는 약 3천만 년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벌어지자마자 바다가 들어온 건 아니고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약 2,40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2,400만 년 전에 바다가 들어와서 점점 넓어지다가 1,200만 년 이르렀을 때 다시 이 동해는 닫히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태평양판이 밀고 있고 밑에서는 필리핀의 판이 북쪽으로 밀고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밀어 제끼니까 우리 이쪽 동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런 단층이 있는 거 어쩌면 얼마 전에 났던 그 경주 지진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밀어대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제가 10억 년 전부터 사실은 뭐 아주 뚜렷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약 2천만 년 전에 이르렀을 때 완성됐다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한반도를 지난 한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은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공부할 때는 한반도 땅덩어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복잡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복잡하니까 또 연구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저희 그 지구경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인 그 지진에 관련된 강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요즘 자주 보시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님께서 명종대왕을 반성케 한 지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